물건을 사기 전에 그 물건이 내게 어떻게 왔을까 떠올리며 공정무역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세계 시민 교육에서 만나요. 자, 지금 공정무역에서 나오는데 그럼 단순히 공정무역 제품이 사람들이 왜 많이 안 사냐면 싸지는 않아요. 대기업 제품들에 비해서 싸지는 않은데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만약에 커피라는 게 있다 그러면 커피가 지금 한 자루에 $10라고 합시다. $10인데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경작이 안 됐어요. 그러면 $15까지 올랐다고 합시다. 그럼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기업은 어떻게 해요? 커피 가격을 올리겠죠. 우리한테 판매되는. 그럼 우리한테는 뭐 $100에 팔던 거를 $200에 팔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내렸어요. 너무 많이 커피 농사가 잘 돼서 전 세계적으로. 그럼 $5가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200 올랐으니까 $50가 돼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격을 많이 안 내려요. 70에서 $70 정도 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10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정무역에서는 무조건 $10에 사는 거예요. 커피 농사가 전 세계적으로 잘 되든 오르든 내려가든 간에 무조건 $10에 사는 겁니다. $10에 사면은 공급받는 사람은 항상 그냥 $100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대신 공정무역을 하는 제품들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10를 무조건 보장해 주니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이 $10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커피 농사를 짓는 그 마을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항상 $10에 사주니까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들어오는 돈에서 80%는 먹고 사는데 쓴다 그러면 20%는 학교도 짓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뭐 복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모아서 왜 매년 똑같은 돈이 들어온다 사실을 농사만 되면은 매년 똑같은 돈이 들어온다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걸 사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들은 커피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동일한 가격에 항상 살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무조건 싼 걸 찾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비싸 보이기는 해요. 공정무역 제품 자체가. 왜? 내려갈 때는 같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또 좋은 게 있냐면 대기업들은 제일 싼 걸 사와서 우리한테 파는 거지만 이런 공정무역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 안에서 친환경으로 해야 돼요. 농약을 많이 쓴다든지 비료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게 돼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공정무역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낼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공정무역하고 좀 비슷한 건데 한국 안에서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이 공정무역도 마을 분여의 차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을 분여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을 입주자회? 아무튼 뭐 마을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주민 모임이 있잖아요. 주민 모임에서 물건을 공동 구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고기를 사올 때 우리가 저기 가보니까 저 소는 건강하게 친환경적으로 키운 소야. 그래서 저 소를 한 사람이 그거를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를 공동 구매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도매상이 도축 과정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만 비용만 내면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까 제일 유명한 그 공정무역 상표가 나왔잖아요. 그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운동이 시작돼서 그 영국 상표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그러니까 윤리펀드에 시작한 공정무역에 시작됐고 지금은 아예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써서 포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들은 사회적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착안해서 여러 개발협력 사업에 접목하려고 노력해요. 개발협력 사업이랑 사회적 경제랑 같이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개도국의 자생적 지역 발전의 모형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단순히 가서 지원해주고 기간 3년 동안 지원해서 끝났어. 그리고 나가버리면 지속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로 하게 되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빈자, 가난한 자, 금융자산을 확충하는 소액 금융사업, 마이크로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액금융사업이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한국에도 소액금융을 해주는 곳이 있고요. 이걸 처음 시작한 회사, 그러니까 운동 때문에 마이크로 금융이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들은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행이나 돈을 빌려줄 사람들은 돈을 안 빌려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뭐 작은 장사라도 하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뭐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우리말로 니어카라고 하죠. 니어카라든지 아니면 그 물건을 놓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 이런 거라도 살 수 있는 돈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올 돈,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게 저 마이크로 금융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나가서 장사는 할 수 없지만 바느질이라도 하고 싶으면 그 바느질하는 재봉틀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저 소액금융 사업입니다. 스스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협동조합 조직화 사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우유가 유명하고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우유가 유명하고 주로 이제 전에 말했듯이 협동조합은 유명한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협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모험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협동조합은 왜 이게 좋냐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식회사 보면 지분 몇 %에서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협동조합은 누구나 거기 투자를 하면 누구나 그 조합원이 되면 1인 1표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운영이 독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이 협동조합을 중요하게 사회적 경제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경영적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건데 사회 문제가 뭐죠?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건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개발이라고.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역량 강화하는 사업.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소설벤처라고 하는. 소설 벤처가 회사잖아요. 신생기업. 근데 소설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소설벤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카이스트에 있는 과정에서 소설벤처가 좀. 사업 방식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형, 사회적 약자를 조직하는 형.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는 형. 이 소액 금융 사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조직형, 협동조합 같은 형태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형, 소설 벤처형.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적으로 성장함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설 벤처가 협동조합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소액금융에서 마이크로 금융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보통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사회적 책임. 이거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들한테 사회적 책임. 최근에는 ESG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ESG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 돈을 주고 막 ESG 배우겠다 그러는데 E가 환경이고 S가 사회잖아요. 그 G가 거부면 지배라고 번역은 되는데 주로 이제 그 협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책을 주지만 선생님은 책을 받지 못해서 책을 살 때 같이 샀어요. ESG라고 있죠. 이해관계자, 우리 이해관계자 분석 배웠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ESG 책이에요. 이 코이카 걸로 산 건 아니고요. 다른 다른 교육기관에서 살 수 있게 해줘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사회, 윤리적, 문화적, 정치적, 과학적, 종교적 또는 이타적 고려에 기반을 두고 공공 영역에서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가치를 주장하는 비정부 민간 기구 또는 비영리 기구.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단체들이 있죠? 시민사회라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보통 들어가서 중심이 돼요. 시민단체라고 하면 여기 있죠. 윤리를 주장하는 단체, 문화단체, 정치단체, 과학단체, 종교단체 또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그런 모든 단체들을 포함하는 비정부 민간기구 및 비영리 기구. 자, 개발 NGO에서 국제 민간 펀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행위자로 시민사회가 부상했고 그게 나온 게 그거였죠.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MDGs에는 최천년에서는 여기는 세계 국가 정상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민사회가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이 내용을 가져올 수 있었죠. 지역사회 그룹은 지역 공동체 기반 기구인 CBO, 그 다음에 NGO, 노동조합, 원주민 그룹,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그룹, 그 다음에 자선조직, 신앙조직, 종교 조직이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각종 재단 등이 중요한 주체로 부각을 합니다. 참여해야 될 사람들로. 자, 개발 NGO에서 개도국의 개발과 빈곤 문제에 관여하는 비정부, 비영리 기관, 풀뿌리 차원에서 지역 주민 자립을 위한 지역 개발 활동이나 교육, 보건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 분야의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풀뿌리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 1990년대 시작할 때 자료들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뭐냐면 아주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낮은 지역에서 기본이 되는 가장 낮은 지역이 기본이 된다는 건 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을이 시작이죠. 마을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지역이 커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풀뿌리 차원에서 시작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들 마을마다도 보면 지역마다도 잘하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다르잖아요. 마을 단위마다도 어떤 마을에서 필요한 게 있고 어떤 마을에서 어려움이 겪는 게 있고 또 이 마을 가면은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르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거를 기본적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 욕구에 맞는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에서 강점이 있어요. 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교육, 보건. 거기에서 그 마을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학교를 보내야 될 아이가 몇 명 있는지, 노인은 몇 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아픈 사람은 몇 명 있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욕구를 가장 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마을이에요. 마을 단위에서. 정부 주도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적정 기술 분야 등에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정 기술은 그 지역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적정 기술은 좀 뒤에 할게요. 자, 공공부문의 국제개발 협력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국제개발 협력은 ODA잖아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ODA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저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럴 때 ODA가 들어가서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할 수 있게끔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옥스팜, 케어 인터내셔널, 월드비전은 한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죠. 옥스팜도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자, 이런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국제개발 이슈와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NGO부터 작은 영세 NGO까지 매우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시민사회라 그러면 이런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시민사회라 그러면 주로 선진국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개도국에도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NGO가 있습니다. 그 작은 NGO까지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한 NGO까지 매우 다양하게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